오늘 두 번째 시간은 치료자의 임신인데 이거 굉장히 독특한 주제예요.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통찰을 줘야 될 부분 같아요.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려야지. 늘 대신 읽어주시고, 아까도 자녀분하고 강박 얘기하실 때도 너무 지혜롭게 잘하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제가 맨날 책을 못 읽어가지고 대신 읽어주시고 그냥 얼굴도 못 보이고 참석을 아주 그래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책을 못 읽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셀프어택을 하는 걸 내가 제일 싫어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안 읽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Here and Now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고 뭘 얘기하는 것가 더 중요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지 교과서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는 단지 마중물이에요. 치료자의 임신, 어떤 정신치료 과정에서든 치료자의 임신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 치료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내성적으로 바뀌며 보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면서 평상시에 추구하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줄이게 된다. 임신한 치료자는 자신이 환자의 신경을 점점 덜 쓰게 되고 환자의 걱정거리에 공감적으로 반응해 주지 못하게 되어버릴까 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자의 임신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이로써 치료자 개인의 삶의 일면이 치료 과정 속으로 잠입해 들어가므로 이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치료의 일반적인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린다. 거의 모든 치료자는 자기 노출에 대해 평상시에 견지했던 자세를 어느 정도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낀다. 대부분의 환자는 임신 상태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특히 경계선 환자는 평상시의 치료적 얼개를 이탈해 볼 만한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자와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지게 된다.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실제 관계와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아야 한다는 압박도 예외 없이 강화된다. 치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변화에 의해 치료자는 마치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 더 이상 자기만의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환자에 의해 침범된다는 역전의 감정을 갖게 된다. 모든 환자가 치료자의 임신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진 이들처럼 불안정한 환자는 특히 강력한 반응을 보인다. 브리지스와 스미스가 강조했듯이 심각하게 불안정한 환자는 강렬하고도 원초적인 정서적 상태를 담아내고 명료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자신의 능력이 치료자의 임신에 의해 압도당한다고 느낀다. 치료자는 환자가 느끼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지하며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다가 환자처럼 강렬한 역전의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한 치료자가 이와 같은 이유로 고전하는 상황이 상세하게 담긴 다음의 임상 사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전형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여성 치료자 L과 여성 환자 O가 주 2회의 표현형 지지적 정신치료를 진행한 지 약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치료자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의 임신 소식에 보일 반응이 두려웠고 이 소식을 환자에게 전달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치료자는 환자가 먼저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 임신하신 거였잖아요 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했다. 환자가 어떻게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느냐며 맹비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치료자의 마음은 위축되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가 괜찮기만 하다면 정말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치료 시간에 자주 했었다. 그러나 아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여버리게 될까 봐 두렵다는 이유로 임신을 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다. 치료자는 환자가 임신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떠올려 보았고 어머니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것과 관련된 환자의 우려가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걱정과 얼마간 연관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아이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지도 모른다는 환자의 생각은 치료자 본인이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과하게 지나친 생각이었다. 치료자는 항상 환자로부터 침해받고 침투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사적 공간이 침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점점 더 강렬해졌으며 환자가 자신의 아이를 해치는 수준의 침범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하게 되었다. 치료자는 자신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환자가 치료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다. 이 소망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임신 소식이 환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고심해 보던 치료자는 어느새 치료적 관계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치료자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아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아이는 제3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와 무관하다고 합리화하고 싶었다. 치료자는 환자가 늘 자기와의 관계 속에 어떤 외부 대상을 끌어들이려고 썼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환자가 둘 사이의 관계에 아이를 끌어들여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치 환자가 치료자에게서 아이를 가로채 본인과 치료자 사이에 갖다 놓을 것 같았다. 이러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나자 치료자는 자신의 아이가 환자에 의해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로 화가 났다. 치료자는 자신의 몸이 새롭고도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고 환자로부터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감지했다. 또한 자신과 아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자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익숙하게 경험해왔던 종류의 투사적 동일시에도 예전만큼 유연하고 너그럽게 대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환자는 치료자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완전히 고갈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었고 치료자는 그런 환자의 모습에 맥이 풀릴 때가 많았다. 치료자의 가슴은 모유 수유에 대비하여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었다. 치료자는 모유가 나오게 될 자신의 가슴을 과학적으로 색장화하려는 환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또한 환자의 이러한 성향이 도착적 행동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행동에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 치료자는 치료적 상황에서 생존 감각이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환자의 분노와 끈질긴 요구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정신치료의 1차적인 과제는 뱃속 아이의 생존 문제와 연루되면서 복잡해졌다. 일상에서 자기 자신과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점점 커져갔다. 가령 무엇을 먹을지, 어떤 수단으로 이동할지, 안전벨트를 어떻게 맬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등을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걱정해야 할 대상이 2명으로 늘어나자 환자가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분노를 더욱 참기 힘들 것 같았다. 치료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지도 감독자와 꽤 심도 있게 논의했고 환자에게 임신 소식을 알릴 방법을 신중하게 계획했다. 마침내 회기가 시작되었을 때 치료자는 환자에게 알려줄 중요한 소식이 있다며 운을 띄웠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는 회기 도중에 괴로워하며 치료실을 나간 적이 있었다. 환자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더니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냐고 치료자에게 물었다. 치료자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뿐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며 환자를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임신 중이고 약 6개월 후에 출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료자의 예상과 달리 환자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환자는 치료자에게 임신을 했더니 운이 좋으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면서 아기이고 싶어요. 환자는 말을 계속 이어가며 치료자는 교육도 받고 결혼도 한 전문직 여성인데다가 임신까지 했으니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물론 환자가 치료자의 행운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치료자에 대한 시기심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에 치료자는 환자가 치료자에게 운이 좋은 사람의 역할을 환자 본인에게는 불행한 사람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 회기를 통해 환자의 반응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본 치료자는 환자를 다른 치료자에게 의뢰해도 괜찮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치료자는 회기를 시작할 때 환자에게 치료실을 떠나지 말라며 말문을 연 이유는 환자가 표현했던 달아나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치료자는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욱 자기 노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치료자는 스스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아이의 행복에 대해서도 걱정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환자는 치료자를 안심시켜 주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선생님은 분명 좋은 어머니가 되실 거예요. 환자의 말을 들으면서 치료자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너무 형편없는 개입을 해버린 것에 대해 약간의 후회를 느꼈다. 회기가 끝난 뒤 치료자는 자신이 품고 있던 파국에 대한 환상에 비해 환자가 임신 소식을 무척이나 잘 받아들였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중 환자가 이상적인 담아내기의 그릇이었으며 자신이 임신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과 감정들을 안아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해당 회기 이후에 가진 지도 감독 시간을 통해 치료자는 아이를 향한 자신의 공격적 소망이 환자로 인해 손쉽게 부정당하고 환자에게 투사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치료자는 임신 소식을 밝힌 이후 몇 차례의 회기에서
점점 환자의 질문과 응급에 의해 침범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환자는 계속해서 치료자에게 선생님은 아이를 가진 행운아라는 말을 했다. 그러다가 한 회기에서는 환자가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던졌다. 아무래도 저는 딸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딸을 엄청나게 질투했을 테니까요. 특히 제 남편이나 애인이 딸에게 애정을 느끼기라도 한다면 더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는 아들이 나왔을 거예요. 환자의 말에 치료자는 어리둥절했고 어째서 임신을 하게 되면 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물었다. 환자는 딸을 임신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임신했을 때 아이의 성별을 100%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부연했다. 치료자는 직감을 내세우는 환자의 주장에 다소 당혹감을 느꼈다. 그리고 환자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터무니없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음에 걸렸다. 다른 사람이 그런 식의 주장을 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었다. 약 2달이 지난 후 환자는 임신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치료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물어보았다. 또한 태동을 느낄 수 있냐고도 물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기도 했다. 집에 아이를 위한 방을 만들 것인지도 물었다. 치료자의 배가 점점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가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면 엄청나게 커지겠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아이가 움직일 때 드는 기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치료자는 환자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뒀고 그중에서도 개인적이거나 사적이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답해 주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태동을 느낀다는 사실은 환자에게 말해주어도 비교적 해가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다. 치료자는 현재 임신 단계에서는 누구나 태동을 느낄 것이고 그 사실을 환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환자는 복부 크기에 대해 언급했을 때는 한층 마음이 불편했고 신경 쓰였다. 또한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에 대해서는 환자와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 치료자 입장에서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일은 본인과 남편만 관여할 수 있는 무척이나 사적인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로든 환자가 끼어드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치료자는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대략적인 기준을 세워둔 상태였지만 환자의 호기심이 다소 거세게 몰아쳐오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결국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명확한 경계를 긋고 질문을 차단해야만 했다. 이 임상사파의 묘사된 역전으로 인한 어려움은 특히 경계성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자의 임신이 불러일으키는 전형적인 반응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치료자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되도록 오랫동안 숨기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끼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저기에 알리고 싶다는 소망도 가질 수 있다. 렉스는 이 욕망이 환자가 치료자로부터 어떻게든 아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이 사례에서 치료자 L은 언제 어떻게 임신 사실을 알릴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걱정들을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임신 상태에 있는 치료자라면 사실상 예외 없이 본인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환자의 분노와 가학적인 환상이 아이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역전의 공포에 시달린다. 치료자 L은 환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후 본인이 아이에 대해 가졌던 공격적인 감정을 환자에게 방어적으로 투사했으며 자신의 공격적인 감정을 담아낼 그릇으로 환자를 이용했음을 상당히 통찰력 있게 했다. 렉스는 치료자가 어린 시절 자신의 형제 자매의 출생에 대해 느꼈던 감정들이 임신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치료자는 자신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환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적 특성이 과하게 담긴 감정은 임신 기간 동안 치료자의 내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차단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자가 환자의 공격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야말로 치료자 본인의 공격성에 대한 걱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다. 위니카슨, 모든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아이를 싫어하게 될 만한 다양한 이유를 갖게 된다고 언급했다. 증오와 분노의 감정은 치료자가 임신에 있을 때 훨씬 더 큰 불안을 야기한다. 치료자 L 본인이 주목했듯이 아이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보다 커다란 감정들이 생겨는 전이와 역전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치료자는 그런 감정들을 통해 자신의 힘겨운 내줄을 회피하게 된다. 치료자 L이 환자 O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를 꺼렸던 또 다른 이유는 환자의 시기심에 대한 본인의 임신으로 인해 환자의 시기심이 자극된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치료자 개인의 삶 속에서 시기심을 일으키는 다른 근원은 어느 정도 환자로부터 숨길 수 있지만 임신은 부인할 수 없다.
치료자의 죄책감은 치료자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환자를 버리고 있다고 걱정할 때도 생겨날 수 있다. 치료자 L의 임신 소식에 환자 O가 보인 놀라운 반응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브리지스와 스미스는 심하게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 치료자의 임신 소식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말은 거의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저자는 환자가 기능의 현저한 저하나 증상의 심화 등을 통해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자는 환자가 반응을 축소하려고 할 때 이에 공모하지 않아야 하며 임신이 환자에게 불러일으킨 부정적인 감정을 보지 않고자 하는 자신의 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계성 환자는 어머니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은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치료자가 임신하는 것은 겨룰 수 없는 경쟁 상대가 등장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환자로서는 꿈만 꿔볼 수 있는 모성적 보살핌을 아기는 치료자로부터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시기심과 절망감이 심하게 압도적이면 환자는 그 감정을 말로 전혀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환자의 감정은 오로지 행동으로만 표현될 수 있으며 이때 치료자의 과제는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수도 있다. 남성 환자는 치료자의 임신에 크게 실망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무의식 수준의 오디푸스적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서 재현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이러한 상황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다. 이때 이들은 배신감, 질투, 실망, 분노 등의 감정에 힘겹게 왔어야 한다. 임신한 치료자는 마치 자신이 실제로 환자를 배신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와 같은 남성 환자의 반응에 비이성적인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그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의 성생활이 이제 버젓이 드러났다는 생각으로 인해 이상한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다. 남성 경계성 환자가 치료자를 무책임하다거나 문란하다라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 치료자가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배가 될 수 있다. 치료자의 임신 기간에 발생하는 역전의 감정은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 영역과 직업적 영역이 특별하게 만나는 상황은 정신치료 과정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데에는 다음 몇 가지 지침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 치료자는 환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이전에 마음속으로 출산 휴가 일정을 확실하게 정해두어야 한다. 휴가 기간을 정할 때에는 환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압박이나 그런 압박에서 기인한 죄책감이 아닌 치료자 본인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휴가 기간 동안 자신을 대신해 줄 동료를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출산 휴가 동안 환자가 완전히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두면 환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이는 환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데 대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역전의 불안을 경험하는 치료자는 지도 감독자나 슈퍼바이저나 유능한 동료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자문을 받으면 비합리적 걱정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 동안 경계선 환자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도 다룰 수 있다. 셋째, 임신한 치료자는 정신치료 회의에서 임신 사실을 알리기 이전에 자신에 대한 정보 가운데 환자와 어떤 것을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을 것인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치료자 L은 질문이 하나둘 이어질 때마다 질문의 강도가 확실히 세지며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질문에 대응할지 아니면 한계를 설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 완전한 자기 노출과 완전한 비밀 유지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확한 비중은 각 치료자가 스스로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어떤 질문에 대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할지 결정할 때에는 지도 감독자나 동료의 도움이 유용할 때가 많다. 넷째, 치료자는 무엇보다도 임신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죄책감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분노에 찬 경계선 환자의 강요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경솔하게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치료자는 죄책감으로 인해 결국 자신이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노출하거나 심지어는 출산 휴가 계획을 바꾸기까지 한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던 치료자는 결국 병원 생활이 가정으로 침투한 상황으로 인해 몇 주 만에 후회하기도 한다. 모든 치료자는 임신 계획이 전혀 없더라도 환자에게 맞춰주고 만족시켜주기 위한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삶을 설계해야 하며 환자는 그러한 선택에 적응해야 한다. 요약, 아동기의 성적 학대의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은 경계성 환자는 종종 색정화된 전이를 통해 성적 만족을 요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줄곧 돌봄과 성애를 혼동하며 선정했기 때문에 세대 간 경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환자는 자신의 성적 요구를 성찰하거나 숙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이 성적 요구에 치료자는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강렬한 불안을 느끼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치료자는 단도직입적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언어적 개입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역전이 속에서 마치 뭐뭐인 것 같은 특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치료자는 관찰하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자가 치료자에게 불러일으키려 하는 감정에는 환자의 과거 대상 관계와 관련된 역사가 있음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성애적 감정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거나 자신이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백일몽이나 공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경계선 환자의 젠더 역할은 정체성 혼란에 의해 복잡해진다. 경계선 환자는 자신의 젠더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어적 노력의 일환으로 고정관념 속 과장된 성역할을 따르거나 상당히 모호한 젠더를 표방할 수도 있다. 전이와 역전이의 성기화도 융합 혹은 통합되고자 하는 보다 원초적인 충동에 저항하기 위해 젠더 및 경계에 관한 체계적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어적 시도로 기능할 수 있다. 치료자가 임신을 하면 경계선 환자는 그 임신 사실을 무척이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치료적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거나 치료자와 더욱 개인적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강렬한 형제자매 간의 경쟁심이나 오이디푸스적 경제심과 관련된 분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치료자는 결국 전이 속에서 관찰되는 환자의 가학적인 환상에 의해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든 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치료자 환자 양자 관계에서는 공격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 치료자는 자신이 환자에게 준 영향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치료자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환자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접근법이 저한테는 썩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스페시픽하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한다는 이게 강박이라고. 사실은 어떤 이분이 하는 수법이전 방식도 어떤 면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동료들을 만나서 어떤 지침을 받는 형식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그거 자체가 오히려 상담자가 자유스러움 속에서 내담자를 만나기보다는 어젠다를 가지고 혹은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자기 보호적인 측면을 이미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저자의 견해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의 자료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우리 서로 좀 나누죠. 우리 남성들이 어떤 지금 본인의 경험을 나누기보다는 우리 여성 도반들의 어떤 체험을 통한 정서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남성들은 그 부분에 체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경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걸 조금 바꾸어서 내가 상담자일 수도 있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임신했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것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네이션 속에서 해볼 수 있죠.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내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내가 임신을 했다 하는 거가 어떤 성인들의 경우에도 내가 대학에서 교수로서 가르치는데 내가 임신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상황에서 견뎌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가상적인 상황이나 여러분들 실제 체험 속에서 비슷한 경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정서,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느꼈던 정서가 어떤 것이었을까를 조금 우리 나눠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와이프가 이제 임신했을 때 그 셋째를 임신했을 때 이제 저 그때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의 반응이 임신 사실이 알려졌을 때 대부분은 다 축하한다 그러고 막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어,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유독 한 명이 화를 버럭내더라고요. 어, 화를 버럭내면서 물론 그게 진짜 화가 난 건 아닌데 표현이 화가 난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하자면은 아니 바쁘시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바쁜데 언제 애 낳을 틈이 있었냐, 애 가질 틈이 있었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누가 나오라 하지 않았는데 외로워서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교회로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친해지기 위해서 조금 어떨 때는 좀 과하게 친밀감 표현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생일 맞으면은 선물도 보통 뭐 한 2, 30불까지 정도는 오케이인데 막 4, 500불짜리를 막 해줘 버리고 막 처음에 그-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응을 눈여겨서 봤어요. 왜냐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 와이프의 임신이 그냥 축하받을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서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정서가 숨겨져 있잖아요. 어벤더먼트가 숨겨.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 간접적인 거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과 유년, 그리고 목사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자기하고 유년이다 결합을 버리고 아이에게로 옮겨갈 거라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강렬한 두려움이 전이 속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통 섹슈얼리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 원초적인 프리미티브한 유아적인 융합의 욕구들이에요. 나와 하나가 되어진 대상이 필요한 이분들에게는 그 하나가 되지 않고 이분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서를 보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에 대한 부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아이에 대한 부러움. 자기는 부모가 떨어져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했는데 그 다른 집에는 왜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느냐. 그 바로 그게 시기심이잖아요. 네, 시기심이죠. MB가 있으니까 MB는 어그레션이에요. 그리고 공격성이에요. 아주 다면적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책에 나온 사례처럼 그 상담자가 임신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임신했는데도 그렇게 영향이 있죠. 그래서 바쁘다면서요라는 그 말 속에 저는 그걸 몇 가지 막 복잡하게 생각했는 게 어떤 그 성애적인 그런 면 쪽에서 보면은 목사인데 아이를 갖는 행위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그 표현 속에서 일어나서 그걸 저는 그 기억 속에서 아 이렇게 또 반응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목사님이 보는 어떤 에더풀한 측면도 있지만 프리 에더풀한 게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융합 대상으로서의 목사님, 융합 대상으로서의 목사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더 강하지. 이분이 성애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하거나 한 측면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